미세먼지를 어떻게 해서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이제 어디서 미세먼지가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측정과 예측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상 상태,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다음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되고 어디서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중국에서 오는지 아니면 우리 자동차에서 얼마만큼 나오는지,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소스를 알아야지만이 정확한 그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 실 주관 하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민과 관이 한꺼번에 이렇게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하고 올해 이제 대기 환경 전담 위성을 띄웠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동북아, 특히 중국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측정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토대로 우리가 예측 기술을 만들어서 이제 예보의 수준도 훨씬 더 높고 정확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측정과 예측이 되면은 우선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것, 광주 시내에서 발생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이제 저감할 것인지, 이게 이제 발생량 저감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산업 구조 중에 에너지에 대한 전환이죠. 가능하면 그 미세먼지를 적게 발생하는 고급 에너지를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LPG 가스라든지, 그다음에 가능하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지열이나 이런 그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이 이제 큰 숙제죠. 국가적으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면 자동차도 앞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친환경 자동차를 도입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도시를 계획할 때,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파트의 그 배치 간격이라든지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런 도시 구조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에 피해를 입는 국민들에 대한 건강보호대책,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만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한중 간에 여러 가지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이런 협약이라든지 협의 노력들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되겠죠. 이런 것이 토대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제 그거 대강을 보면 무심적이라면 주로 이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기 관리 이 지역을 선정을 해서 수도권, 그 다음에 충청권, 광주권 이렇게 대도시라든지 또는 발전소가 많이 위치하고 있는 곳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 이제 그 과학 기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측정이라든지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대응 역량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제가 1차 시에 설명했던 계절 관리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앞 시간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평상시에는 이렇게 일상적인 저감 조치를 연중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주로 겨울철 12월부터 3월까지는 조금 더 촘촘하게 관리하는 계절 관리제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을 때 고농도인 시기에는 비상저감 조치를 하는데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단계별로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특히
농도가 높은 계절관리제를 실시하게 되는 거고, 계절관리제를 실시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평상시보다 12월 3월 중에 농도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이때는 좀 더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농도뿐만 아니라 고농도인 연간 일수도 평상시에 20일인데 연간의 납품 일수가 이 겨울철에는 53일로 훨씬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좀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산업 단계에는 훨씬 더 그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발전기 같은 경우는 화력 발전의 가동을 중단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송 경우에는 고농도 그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데, 요거에 대한 운행 제한을 훨씬 더 확대해서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대기 관리 권역이라는 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동안에는 주로 우리나라 대기 정책이 수도권이라 하면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하거든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이 권역을 만들어서 중부권, 주로 이제 충청남도 쪽이 화력발전소가 많기 때문에 충청남도 중부권, 광주를 포함해서 목포, 뭐 여수 쪽을 합쳐서 광양, 남부권, 그 다음에 부산, 뭐 대구, 포항, 울산까지 합쳐서 동남권, 이렇게 4개의 권역으로, 그러니까 새로 추가된 권역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권역 관리를 하게 되면 노경유차 관리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선박 같은 경우도 있고, 공항에 그 비행기를 보조하기 위한 많은 그 자동차들이 있죠. 그 공항 안에 이런 것들까지 배출 허용 기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 하는 내용이 대기 관리 권역제의 토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장에서는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대기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라고 있어요. 이게 총량관리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환경 기준에는 농도관리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NOx 또는 그 초미세먼지 뭐 이런 것들이 환경 기준이 있어요. 근데 환경 기준으로 하는데, 환경 기준이 과연 그 초미세먼지가 30 그 ppb다 그랬을 때 어떤 사업장은 29가 나오고, 또 어떤 사업장은 뭐 31이 나왔다. 그러면 31은 그 기준을 오버한 거잖아요. 그래서 배출 부과금이라는 걸 부과를 해야 돼요. 근데 29 나온 데는 부과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31 나온 데는 공장이 조그만하고 29 나온 데는 공장이 굉장히 규모가 크다. 그러면 배출량으로 보면 29라도 기준은 적합인데 그 배출량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런 불합리한 점을 이제 해결하고자 총량관리제를 도입했어요. 큰 공장도 어느 정도 양만 배출하나 그 이상을 배출하면 배출 부과금을 이제 부과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으로 이렇게 울리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총량관리제라는데 이미 권역적으로 실시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제가 녹수가 NOx, 이산화질소가 이제 그 자동차에서 많이 나온다는데, 가정용 보일러는 이런 친환경 보일러로 바꾸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요. 바꾸면 국가에서 20만원 보조금을 지급해 줍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더 보조를 했는 데도 있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권역관리제에 대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도시에서 특히 이제 미세먼지 부분이 많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울 때 또는 도시의 환경을 이렇게 바꿔가야 된다는 겁니다. 광주에도 이제 최초로 그 송정역에서 공항 오는 그 도로에 광송관 도로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클린로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지금 사진은 대구 사진입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폭염이 있는 여름철에
이게 물을 이렇게 분사를 함으로써 열기도 낮추고 미세먼지 청소도 하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광주에도. 그 다음에 이제 옥상 녹화죠. 빗물을 받을 수도 있고 요즘 이제 의무적으로도 옥상 녹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활발히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온실가스도 낮추게 되는 거고 미세먼지도 낮추게 되는 거고 폭염도 낮추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조금 이제 우리가 부족한 것은 제도는 마련됐지만 부족한 것이 이제 독일의 경우인데 슈투르가르트 시인데 여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생태도시 할 때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바람을 잘 통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건 이제 이렇게 바람길, 녹지, 물순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면 그만큼 이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앞에서 이제 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했을 때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겠다 했는데 일일이 다 제가 설명을 안 하겠지만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단순히 차량 이부제, 옥외 배출원 저감, 뭐 경보제, 경보를 알리는 재난 문자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제 강화가 돼서 지금은 뭐 그 참여를 공공 부분만 했는데 민간 부분도 참여하도록 한다든지 또 배기 배출가스 그 등급을 아까 5등급 운행 제한한다든지 그다음에 석탄 발전 같은 경우에 점차적으로 폐지를 한다든지 발전소 상한 제약 그러니까 상한 제약이라면 발전소를 80%만 가동한다는 거죠. 가동률을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재난 문자를 많이 받고 있어요. 거의 뭐 하루에 두세 번 정도 재난 문자가 오는데 이와 같이 미세먼지도 이제 재난 문자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령의 요건도 과거에는 50 마이크로그램 초과하면 발령이 됐는데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좀 촘촘하게 나눠놨어요. 조금 더 강화해서 나누는 것이죠. 그 외에도 뭐 수송 부분, 그다음 선박의 항만 부분, 발전 부분, 우리 생활 사업장, 특히 이제 그 가정용 보일러에도 전업수 보일러를 지원한다든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죠. 컨트롤 타워도 그냥 국가에서만 했었는데 지금 이제 민간 합동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아까 만들었다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원인 규명도 미세먼지 지정정보센터,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과학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 국제협력도 이제 한중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조금 더 이제 강화돼서 하겠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도시에 우리가 도시숲을 만들면 미세먼지가 얼마나 제거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산림청에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것에 의하면은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이제 연간 1년에 35.7g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숲 1헥타르 정도를 조성을 하면 168kg 정도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에 얼마만큼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파트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군데다만 다운타운을 만드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분리해서 중간에 이렇게 나무를 심으면 바람길이 만들어져서 그 공기의 움직임이 활발해서 오염물질 축적이 안 되겠죠. 이제 이런 도움이 되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기후 완화뿐만 아니라 또 소음도 줄일 수가 있고 이런 영향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예요. 가까운 데를 걸어 다닌다든지 뭐 자전거 길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지만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그다음 자동차는 이제 앞으로 이런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를 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죠. 그냥 공회전을 안 한다든지 급출발, 급가속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에너지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 콘센트를 뽑는다든지, 뭐, 에어컨 청소를 제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기 측정소는 우리나라에, 총 505개 측정소가 있어요. 이거 이제 해년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정소가 각각 뭐 도시의 대기를 측정하는 것, 도로변의 대기를 측정하는 것, 뭐 국가 배경 농도 같은 경우는 뭐 섬에도 있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소를 운영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집중 측정소는 백령도에가 있는데, 백령도는 주로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걸 감시하게 있고요. 광주 경우에는 그 첨단 지구에 가면 그 과학기술원 바로 앞쪽에 이런 그 호남권 집중 측정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올해 우리나라에 그 천리안 EBO라는 미세먼지 인공위성을 띄웠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현재 이제 띄워서 성공이 됐어요.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 아마 5월, 6월, 금년 10월쯤에는 우리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뭐 최초의 정지 궤도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인공위성이 안착이 됐기 때문에 성공이 됐기 때문에 10월쯤에 가면은 인공위성에서 보내준 사진이라든지 측정 자료들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띄운 인공위성은 해양 탑재체와 환경 탑재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환경은 주로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이 실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은 지구 전체 또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늘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그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어서 해양 환경과 그 다음에 환경, 특히 대기 같은 경우를 우리가 촘촘하게 관찰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광주는 총 13군데의 그 측정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공단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그 측정을 하면서 좀 더 자세히 그 위험 성분별로 분석을 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우리 생활 중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거고, 특히 이제 측정할 때도 사람이 주로 활동하는 높이에서 측정을 한다든지 또는 교통 상황을 고려해서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생활을 연계해서 측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 측정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 뭐 드론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항공기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모델링을 기술을 늘린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기질 향상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푸른길 공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푸른길 공원은 그 광주역에서부터 광주대학교까지의 옛날에 그 철도 길이 있었어요. 이 길을 없애면서 광주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공원으로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름으로써 이 숲길이 있음으로써 얼마만큼 공기질에 영향이 있는가 제가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여름철에는 2도에서 4도 정도 도시 열섬 완화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소음에서도 이와 같이 가로수 벽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한 2데시벨 정도의 그 소음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숲길, 특히 광주는 무등산 국립공원이 있죠. 국립공원에 산책길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일수원지에 있는 편백숲을 가보면 피톤치드라든지 이런 나무가 있음으로써 미세먼지 기후 변화를 완화시켜 주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우리들이 주로 생활하는 그 실내 공기질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런 이제 실내 식물들, 뭐 야자나무, 산세베리아, 뭐 파키라, 스킨답서스 이런 그 실내 식물종을 가지고 연구를 해봐서, 특히 이제 새집 증후군에 속하는 벤젠이라든지 톨루엔이라든지 뭐 이런 그 종류의 물질을 이제 일부러 그 투입을 해서 얼마만큼 제거하는가 봤더니 상당히 많이 제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위 엽정당, 그 입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이런 새집 증후군을 없애는가 하는 것도 봤더니
스킨답서스가 제일 많이 제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식물을 길러보면 실내 공기를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4주차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일상생활이 프로야구가 중단된다든지 또는 매출을 안 하게 된다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국가별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미세먼지의 종류는 PM10 미세먼지와 PM2.5 초미세먼지로 나뉜다 하는 거고, 미세먼지 발생원은 자연적 발생원과 인위적인 발생원이 있다. 그리고 장거리 이동을 주로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델링 방법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미세먼지가 굉장히 작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폐포 깊숙이 들어와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 미세먼지 저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계절 관리제를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인공위성을 띄운다든지 또는 항공기로 측정을 한다든지 측정 기술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노력, 자동차의 에너지 전환, 발전소의 석탄발전소 폐지와 같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국민들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친환경 생활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4주에서는 우리 일상생활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봤는데요. 시간적인 제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대면하지 않고 인터넷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을 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형화된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의가 조금 딱딱할 수도 있었고 불편할 수도 있었을 텐데, 실제 현장에서 여러분을 뵐 때는 이 강의 내용과 관련된 동영상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보여드릴 것이고, 또 보다 더 다양한 사례를 들어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재미있는 사례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딱딱한 인터넷 공간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 코로나19가 빨리 해결이 돼서 여러분과 하루빨리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